잘 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10분은 휴환지지 유휴지가 아니에요. 뭘 알아야 알아듣죠, 지금. 네. 휴환지는 뭐였죠? 지력 회복 등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땅. 유휴지는 놀유자, 놀리고 있는 땅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10분 노는 시간이에요? 10분 휴식 시간이에요? 10분 휴식 시간이죠. 예.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고 이제 공부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균형이 이루어져 있어요.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거라고요? 예, 그렇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거예요. 절대로 수요와 공급이 같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균형 상태에서의 가격을 무슨 가격이라고 하고요? 균형 가격. 균형 상태의 거래량은 균형 거래량. 균형 거래량에서 무엇과 무엇이 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분리수거해서 문제 풀어주는 내용, 계산 문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진 시장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떤 요인이 발생이 됐는데, 어떤 요인이 발생했냐면 소득 증가가 이루어졌대요. 수요자들의 소득 증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얘는 정상제를 얘기해요. 시험 문제를 줄 때는 단 해당제와는 정상제다 이렇게 줍니다. 반드시 줘요. 그럼 정상제는 수요와 소득이,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그게 정상이라고 그랬죠.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열등하다고 그랬죠. 그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 요인인가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해요? 우측으로 좌측으로? 자, 좌우측의 이동의 변화의 포인트. 지금 가로축에는 량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0, 10, 20, 30, 40, 50, 60, 100, 20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우측으로 갈수록 증가해요, 감소해요? 좌측으로 갈수록 증가, 감소? 감소죠. 그러니까 앞으로 증가하면 무조건 어디로 이동한다? 우측 이동. 감소면 좌측 이동.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상향 이동, 하향 이동을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쓸데없이 많이 외울수록 기본기가 흐트러져요. 그럼 이제 수요 증가 요인이니까 수요 곡선이 이동하겠죠? 변화해요.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우측 이동합니다. 우측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이 됐죠. 그럼 균형점이 이제 여기에 찍히겠네요. 맞죠? 그럼 균형점의 이동이 나타났나요? 균형점의 이동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이 변할까요? 변하죠. 균형 거래량도 변하죠. 그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했나 봤더니 균형 가격은 위로 올라갔나요? 이 두 점을 위아래만 지금 보는 거예요. 올라갔죠. 그럼 가격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균형 가격 상승했죠. 맞죠? 그림을 그려보면 명확하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균형 거래량은 변화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변했죠. 어디로 변했죠? 우측으로 이동했죠? 그럼 균형 거래량은 증가했겠네요? 균형 거래량 증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뭘 주고? 소득 증가가 이루어졌을 때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그대로인지, 균형 거래량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불변인지 얘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아, 그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그리는 순간 시간 다 허비하고 이 내용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가장 간단한 경우의 수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는. 그러니까 이것보다 복잡한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변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그려야 될지 갈 곳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린다, 그리지 않는다? 그리지 않는다가 포인트겠죠.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이제 균형 가격이 상승인지 불변인지 하락인지, 제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는지 잘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는지 불변인지 하락하는지, 지금 가격의 변화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나요? 이게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가격의 변화는 상하로 움직여요. 세로축이기 때문에. 량의 변화는 좌우로 움직여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이 그 결과로 증가로 끝나는지 불변으로 끝나는지 감소로 끝나는지만 판단해주면 이 내용 끝나는 겁니다. 둘을 분해해서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가격의 변화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균형 가격은 뭐가 깨지면 변한다? 예, 균형이 깨지면 변화합니다. 당연히 균형 가격은 뭐가 깨지면 변할까요? 균형이 깨지면.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수요량과 공급량 둘 중에 하나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것이므로 수요량이 더 많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고? 초과 수요. 공급량이 더 많으면 뭐라고 한다? 초과 공급. 얘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 균형이 깨진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들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겠죠. 그럼 가격은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죠. 가격은 올라갑니다. 가격은 상승.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공급자들끼리 서로 팔기 위해서 경쟁하겠죠. 그럼 파면 내려가요? 그런 선전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TV를 보는 사람은 또 저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파는 사람끼리 경쟁하면 가격은 내려가죠. 가격은 하락한다. 이걸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초과 수요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하락. 그럼 초과가 없다면 가격은? 불변. 변하지 않겠네요? 일정 불변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장에 주어진 변화가 딱 있을 때 얘를 분석해요. 아까 우리가 소득이 증가했다는 시장에 주어진 요인 하나가 딱 떴을 때 걔가 수요 요인인지 공급 요인인지부터 분석했죠. 소득 증가는 공급에 영향을 끼쳐요? 수요에? 아까 다 봤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네. 정상제니까 수요는 증가. 그렇게 판단했죠. 그래서 시장에 주어진 변화가 딱 있으면 걔를 분석한다고요. 그럼 분석의 결과로 상황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거나 초과 공급이거나 초과가 없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는 걸 안다면 가격이 뭐 했다? 상승. 초과 공급이라면 가격은 하락. 초과가 없다면 가격은 불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결론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끝났어요.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끝났다고요. 그럼 뭐가 발생한 거죠? 초과 수요. 맞아요. 그럼 가격이 하락으로 끝났다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 것이겠네요. 그럼 가격이 불변이라면 지지고 볶고 그 중간에 어떤 요인이 있었든지 간에 초과가 없는 거죠. 맞아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왼수로 기억하는 거죠. 집안에 다 한 명씩 왼수는 있죠. 항상 남의 편만 드는 누구? 남편. 부인은 왜 부인이라고 그랬죠? 저는 이 남자를 몰라요. 항상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기억이 남죠, 이제. 그래서 왼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익히는 게 가장 오래 갑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몸으로 하지 않아도 바로 문제 보여요. 근데 처음은 이걸 몸으로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왼수는 뭐다, 이제? 수요예요. 그럼 오른손은 뭘까요? 공급인 거예요. 그럼 처음 출발은 균형인가요? 지금 우리는 가격을 따지고 있어요? 량을 따지고 있어요? 가격. 그럼 상하로 움직여요? 좌우로 움직여야 돼? 상하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되셨죠? 그래서 처음은 항상 균형에서 출발하고 왼손과 오른손이 같은 높낮이에서 시작하겠죠? 네. 이렇게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증가하면 올리고 내리고 증가하면 올리고 감소면 내리고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 많이 올리고 많이 감소했다 그러면 많이 내리고 적게 증가 적게 올리고 조금 올리는 거죠. 그 다음 적게 감소했다 그러면 조금 적게 내리면 되겠네요. 그래 놓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더 높이 있는 것이 왼손이 높거나 오른손이 높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더 높이 있는 것이 초과다? 초과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네요. 그래서 왼손이 더 높으면 수요가 더 많죠? 초과, 수요. 가격은 뭐 한다? 상승.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오른손이 더 높게 끝나면 이걸 또 50, 손오공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요, 제발. 그러면 오른손이 더 높으면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 그럼 높이가 만약에 같이 끝나면 높이가 같다면 초과가 없네요. 그럼 가격이 불변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몰라. 높낮이를 알 수 없다면 위에서 이러고 있거나 밑에서 이러고 있으면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겠죠. 맞아요. 초과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연습을 해볼 겁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바로 서서 왼수를 하면 여러분이 보실 때 반대잖아요. 이걸 헷갈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뒤돌아서 했는데 왠지 사람은 뒤를 보이기 싫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럼 처음 출발은 균형부터 출발해요. 자, 여러분 하셔야죠. 균형부터 출발해야죠. 잘해보세요. 빨리. 이걸 여기다 붙이고 하면 안 올라가요, 손이. 네. 그래서 처음 출발은 균형입니다. 수요가 뭐 했다고 그랬죠? 증가. 그럼 왼손 올리고 왼손 올립니다. 올라갔죠. 그럼 뭐가 더 높아요? 수요가 높죠. 초과 수요라는 게 보이죠. 가격은 뭐 한다? 상승이구나. 아까 수요 증가 시 가격 상승 맞죠? 맞나요? 자, 다시. 이제 문제가 바뀌었죠? 그럼 다시 처음 균형이죠.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럼 오른손을 뭐 하죠? 올리죠. 오른손 올라갔습니다. 잠깐만 옆에 분 봐보세요. 손이 맞게 돼 있나? 친하게 지내야 될지 이제 멀리 해야 될지 느껴지는 거죠. 지금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제 약간 멀리 해야 돼.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더 높으니까 초과 공급. 가격은 뭐 한다? 하락. 끝. 자, 다시 이제 수요가 감소했대요. 그럼 수요 감소라는 게 나오자마자 처음 균형부터 출발하겠죠? 맞죠? 수요 감소 왼손 내리고. 그럼 뭐가 더 높아요? 오른손이 높죠? 초과 공급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가격은 뭐 한다? 하락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시 원래 균형. 공급이 이번엔 감소했대요. 그럼 오른손 내리겠네요. 네. 그러면 뭐가 더 높아요? 수요가 높죠? 네. 왼손이 높잖아요. 초과 수요.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요. 이걸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위해서 한 거죠. 이게 필요한 이유는. 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대요. 여러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그럼 수요 요인만 변화하는 경우, 공급 요인만 변화하는 경우보다는 실제 현실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럼 얘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더 많이 증가가 이루어졌대요. 그럼 처음 출발은,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처음 출발 항상 뭐부터 출발한다고요? 균형. 자, 이제 준비해야죠. 그럼 수요 증가니까 왼손 올리고, 올렸어요? 올렸죠. 근데 공급 더 많이 증가네요. 그럼 오른손 더 높이 올리고, 잘하셨습니다. 초과 공급이죠. 맞나요? 이걸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몸으로 익히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 이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게 이루어졌대요. 그럼 처음 출발, 균형부터 출발이에요. 수요 증가 왼손 올리죠? 올렸어요? 올렸습니다. 근데 공급 증가인데 같게 증가했다고 그랬죠. 증가된 양이. 그럼 오른손을 똑같이 높이로 올리겠네요? 왼손과 똑같이. 맞아요? 그럼 왼손, 오른손 중에 왼손과 오른손 중에 더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초과가 있어요? 없어요? 초과가 없으니까 가격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불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게 이루어진답니다. 처음 출발해야죠. 균형부터 출발해요. 그때 수요 감소니까 왼손 내리고 오른손 내리는데 같게 내려요. 왜 같아요?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럼 높이 있는 게 없죠? 그럼 둘이 똑같으니까 초과가 없다? 가격은 불변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것 때문에 한 거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고만 주어졌어요. 그럼 처음 출발, 균형부터 출발하죠? 처음 출발. 그럼 수요 증가니까 왼손 올리죠? 그런데 얼마만큼 올려야 될지 모르죠, 지금. 오른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도 이제 올리는데 얼마만큼씩 올려야 되는지 모르네요? 왜 이래요? 그냥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고만 줬지 얼마만큼씩인지를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원래 균형에서 수요 증가, 공급 증가라고 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동시라고만 얘기했지 얼마만큼씩인지 안 줬으니까 이거 옆으로 흔들면 양이에요. 위아래로 이러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가 더 높은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초과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있다, 없다?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가 이 경우는 답이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왼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림을 다 그려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이건 거예요. 이것보다 쉬운 건 없어요. 정말로. 단언컨대. 됐어요? 이게 균형 가격의 내용이었고, 균형 인재 거래량의 변화는, 이게 균형 거래량이 돼야 되는데,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더 쉬워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로 끝나면 됩니다. 자, 절 보세요.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증가면 증가, 따라하는 거예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하셨죠? 네. 아까보다 훨씬 쉬워요. 그럼 상황은 수요 증가 요인이거나 수요 감소 요인이거나 공급 증가 요인이거나 공급 감소 요인이래요. 상황은.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딱 분석을 해서 어떤 요인이 있을 때 걔를 분석해서 걔가 수요 증가 요인이구나. 얘가 판단이 됐다면 거래량은 뭐 한다? 거래량은 증가. 그럼 수요, 지금 공급 증가면 거래량은 증가. 전부 다 증가예요. 수요 감소면 거래량은 감소.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죠?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니까. 그럼 공급 감소면 거래량은 감소하겠네요. 되셨죠? 그런데 이제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발생했는데 하나의 요인은 거래량이 증가 요인이고 또 하나의 요인은 거래량이 감소 요인이래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거래량 증가가 만약에 거래량 감소보다 더 크대요. 증가가. 그럼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똑같대요. 100 늘었는데 100이 줄었대요. 량이.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죠? 거래량 불변이죠. 되셨어요? 그럼 이번엔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 중에 거래량 감소가 더 크다랍니다. 그럼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뭐 할까요? 감소하겠죠. 이게 문제의 전부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1번, 2번, 3번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모르겠다면, 그러니까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고만 줬지 어디에 속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뭘 알 수 없다? 거래량은 증가할지 불변할지 감소할지 판단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됐어요? 자, 이제 연습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어떻게 아셨어요? 증가면 증가니까. 저하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나중에 딴 얘기하면 정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을 거예요.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그럼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이거 틀리게 대답하는 게 훨씬 어려워. 수요 증가, 공급 증가면 거래량은 증가. 어떻게 하셨어요? 거래량 증가, 거래량 증가니까 거래량은 빼도 박도 못하게 증가. 그럼 여섯 번째.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면 감소, 감소니까 거래량은 감소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대요. 그럼 거래량 증가가 거래량 감소보다 크잖아요. 그럼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증가. 그럼 여덟 번째.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작대요. 그럼 거래량의 증가가 거래량의 감소보다 작으니까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감소. 그렇죠. 아홉 번째.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똑같대요.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량이 똑같은 거죠. 거래량 뭐 한다? 불변. 뒤로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면 안 돼요. 실은 이제 이 10번 때문에 한 거죠.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고만 준 겁니다. 그럼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준 거지 얼마만큼씩인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러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그렇죠. 알 수 없어요. 거래량의 변화가 알 수 없다가 되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됐죠?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25의 기출이래요. 네. 1번.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이게 얼마나 쉬운지 이제 볼 거예요. 1번 볼게요.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했대요. 자, 해야죠. 수요가 감소했대요. 초가 지금 이걸 똑같이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느껴져요? 아니, 수요가 감소했는데 이걸 이렇게 내리면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 수요 감소했다면 내려요, 그냥. 그럼 뭐가 더 많아? 초가 공급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문제 풀면 어떻게 당연히 머릿속에 정리가 되냐면 뭐와 뭐가 같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잖아요. 근데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뭐가 높아요? 공급이 높은 게 바로 보이잖아요. 시험장에서 이걸 안 해도. 이건 처음에 연습할 때 하고 시험장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 눈에 보이게 돼 있다고요. 연습이 되면. 그래서 이제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초가 공급이네요. 가격은 뭐예요? 하락인데 상승이라고 나왔으니까 답은 1번 끝이죠. 네. 이걸 그려요. 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지 마세요, 제발. 전에부터 나는 그려서 너무 잘 그린다. 그럼 그려도 돼. 근데 웬만하면 그리지 마세요. 그럼 얘는 수요 감소니까 거래량 감소는 맞나요? 왜요? 감소. 그렇죠. 이제 2번 볼게요.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했대요. 자, 공급 증가죠. 뭐가 더 많아요? 이게 얼마나 쉽냐면 수요 공급량 똑같았는데 공급이 더 많아졌대. 초가 공급이죠, 당연히. 그럼 가격은 뭐예요? 하락하죠. 증가면? 증가. 끝이죠. 바로 판단이 돼야 돼요. 3번. 수요의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대요. 자, 이제 해야죠.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대요. 공급 증가도 표현해야지, 몸으로. 그럼 초가 수요. 왼손이 높잖아요, 지금. 가격은 뭐하고? 상승. 거래량 증가 맞아요? 왜? 증가니까 거래량은 증가. 4번.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대요. 자, 공급의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대요. 뭐가 더 많아요? 수요가 많죠.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감소, 거래량은 감소. 끝. 쉬운 게 느껴지세요? 이걸 그래프를 그려서 4등분으로 나눠서 뭐 4분할 시키고 환장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문제 풀면. 5번. 수요의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대요. 이번에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대. 초가 공급이죠. 가격은 뭐하고? 하락. 감소, 거래량 감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내용을 본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탄력성. 이제 탄력성입니다. 저만 보세요. 지금 균형점의 이동까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기본서를 보면 그래프로 어마어마하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각각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가 다 옆으로 박스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걸 외우기 시작하면 학계론 정말 하기 힘든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네, 그렇게 정말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민법 공부해야 돼. 됐죠? 자, 이제 탄력성을 공부합니다. 탄력성은 처음 출발이 이거예요. 제가 항상 탄력성 설명을 할 때 뭘 설명하냐면 스타킹을 가지고 설명하죠. 스타킹. 그래서 스타킹의 대명사는 고탄력 스타킹이에요. 탄력성이 큰 게 스타킹이죠. 왜 탄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냐면 스타킹을 놓은 상태에서 앞에다 뒀어요. 스타킹을. 스타킹으로 얘기하니까 변태다 그러지 말고 스타킹을 딱 놨어요. 그럼 스타킹을 눈으로 막 쳐다보면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얘를 잡아 당겼어요. 그럼 주어진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럼 스타킹이 늘어나요?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죠. 내가 준 힘보다 더 많이 늘어나겠죠.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요? 많이 변하죠.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스타킹의 탄력성은 탄력성이 큰 거죠.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번엔 종이네요.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를 아까와 똑같은 힘으로 잡아 당겼어요. 변해요? 안 변하죠. 나중에 찢기죠. 네. 그러니까 종이의 탄력성은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종이를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종이 변하지 않죠. 스타킹을 바라만 본다고 변화 생기지 않아요.
그럼 반응이 나타나기 위해선 주어진 변화가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따지는 것. 그게 탄력성입니다. 뭐라고요?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거 바로 PPT로 쌓아가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PPT로. 자 이렇게 한번 벌려보세요. 하트를 좀 크게 그려봐요. 분위기 아침부터 좋죠? 이제 점심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한테 하트를 날리는, 하트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자 이제 이만큼이 주어진 변화예요. 지금 얘가 이렇게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주어진 변화의 크기예요.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봐야 돼, 지금. 이게 주어진 변화야. 그때 이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반응된 변화가 더 많이 변했어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죠. 왜 탄력적이라고 대답하신 거죠? 주어진 변화보다 반응된 변화가 큰 거죠. 얘를 뭐라고 한다? 탄력적. 그럼 질문. 5%가 주어졌는데 10%가 반응됐어요.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탄력적인 거죠. 이게 탄력성의 개념이야. 다시. 이게 주어진 변화예요. 주어진 변화는 이만큼 주어졌는데 반응된 변화가 요만큼 변했어요. 그럼 반응된 변화가 더 커요, 작아요? 작죠. 해보라니까. 해보라니까. 그럼 얘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죠. 왜 비탄력적이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적게 변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변화보다 적게 반응됐으니까 비탄력적인 거죠. 됐나요? 그럼 다시 이번엔 주어진 변화가 있어요. 반응된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변했어. 그럼 얘는 완전히 탄력적이에요? 맞죠? 자, 이번엔 주어진 변화가 있는데 반응된 변화가 빵이야, 빵.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럼 우선은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인데 하나도 안 변했으니까 완전히 비탄력적이죠. 얘를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적. 됐나요? 그러니까 얘도 비교의 대상이 있는 거잖아. 뭐가 없으면 없다? 반응은? 주어진 변화가 없으면 반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주어진 변화 있어요. 다시 주어진 변화가 있습니다. 이 주어진 변화와 똑같이 변했어요. 네, 그러면 얘는 주어진 변화만큼만 변한 거죠. 이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얘만 외우는 거예요.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단위 탄력적. 그래서 단위 탄력적은 주어진 변화와 반응된 변화의 크기가 똑같을 때 얘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주어진 변화 10%, 반응된 변화 10%면 이게 단위 탄력적인 거네요. 그럼 몇 배로 변한 거예요? 한 배 변한 거죠. 그러니까 1이 단위 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 나중에 어떻게 외울 거냐면 따라해 보십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름 뭐다? 단위 탄력적. 이렇게 기억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행학습으로 분수의 성격을 공부를 해놔야 돼요. 이거 넘버링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나눠드린 지금 기본서 자료에 다 있어. 다. 찾아보는 거예요. 앞으로 분수를 잘하는 사람은 개론이 정말 쉬워지고 계산 문제가 거의 껌이 돼요. 분수를 잘 이해를 못하면 이걸 낱개로 다 외워야 돼요. 그럴 일은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수의 성격을 설명드릴 거예요. 앞으로 끝나는 그 순간까지 비율, 무슨 비율, 무슨 지수, 무슨 개수, 탄력성이 나오면 얘는 다 분수식이에요. 다 뭐라고요? 분수로 표현돼요. 그럼 분수는 하나인가요? 둘로 구성되어 있나요? 둘. 분모와 분자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애들은 다 둘의 관계를 얘기하겠네요. 그럼 어떤 걸 분자로 올리고 어떤 걸 분모로 내려야 될지만 알면 출제자가 아무리 헷갈리게 문제를 내도 우리는 기준이 명확하니까 문제를 안 헷갈리고 풀 수 있게 된다. 그 기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식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분자일까요? 분모일까요? 자, 우리 분수식을 표현하는 걸 생각해 보면 분수는 분모에 대한 분자의 크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무엇의 크기예요? 분자의 크기. 근데 분자의 크기긴 한데 분자의 크기 자체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분모에 대한 분자의 크기, 비율을 알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분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고 싶은 것은
어디로 집어넣는다? 분자로 올리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까지 이해를 했다면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내릴까요? 분모로만 내려주면 되겠죠. 그럼 여길 보세요. 당연히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원료지수라는 게 있대요. 원료지수. 나중에 입지이론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지수는 분수인가요? 분수라고 그랬죠? 그럼 얘 이제 분수식에 원료가 분자인지 제품이 분자인지를 뒤집어서 문제를 잘 내요. 실제로. 그러면 이름이 뭐죠? 무슨 지수죠? 원료 지수니까 알고 싶은 게 뭘까요? 원료죠. 그러니까 원료가 어디로 들어가요? 분자로 들어가요. 되세요? 그럼 다시 얘가 수익률이래요. 그럼 수익률은 비율인가요? 그럼 분수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수익이죠, 수익. 그러니까 분자의 수익이 들어가요? 분모의 수익이 들어가요? 분자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럼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자본 이득률이라는 게 있대요. 비율인가요? 비율이죠. 그럼 분수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특공대가 많네요. 그러면 지금 분자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본이득이 들어가요. 그럼 소득이득률은 소득이득이 분자겠네요? 네. 그럼 투자수익률은 투자수익이 분자겠네요? 맞나요? 그걸 이해해 두면 돼요. 됐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공부를 해두냐? 시험 문제를 낼 때 출제자가 정말 좋아하는 문제의 스타일이 뭐냐면 분모 분자 뒤집기. 그럼 우리는 안 헷갈리는 기준 하나 잡아놨죠? 알고 싶은 걸 어디로 올린다? 네, 분자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피자 한 판을 놓고 이거 나눠 먹는 사람의 숫자예요. 그래서 한 조각의 크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피자 한 판의 크기가 이렇게 있어요. 피자 한 판의 크기가. 2명이 나눠 먹었어요. 그럼 한 조각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별걸 다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때 나눠 먹는 사람의 숫자가 4명으로 늘었어요. 그럼 4등분한 거죠. 그럼 얘가 한 조각의 크기죠. 그래서 분자, 지금 분수와 분모의 크기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하죠. 당연한 식이에요,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자 한 판의 크기가 커졌어요. 피자 한 판의 크기가. 그러면 똑같이 둘로 나눠도 한 조각의 크기는 커지나요? 똑같이 4로 나눠도 한 조각의 크기는 아까보다 커지나요? 그러니까 분자와 분수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분자와 분수의 크기는 비례, 반비례? 비례하죠. 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분수와 나중에 이게 다 공부로 쌓여질 내용들입니다. 분수와 비례관계인 건 분자로 올리고 분모로 내리고 분자로 올리고 되셨죠? 반비례 관계인 건 어디로 내린다? 분모로 내려주면 될까요? 그럼 이 식이 딱 완성이 된다고요. 여러분 앞에 곱게 주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제 분수를 읽는 방법, 연습. 이걸 잘 보세요. 분수는 분모에 대한 분자의 크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맞아요. 분수는 분모에 대한 분자의 크기 맞죠? 다시 분수는 분자를 분모로 나눈 값이다. 맞나요? 맞죠? 다시 분수는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다. 맞죠? 분모에서 분자가 차지하는 비율 맞잖아요. 서서히 대답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얘를 이제 읽어볼게요. 얘 4분의 3 이렇게 읽나요?
4분지 3이라고도 읽죠? 4분지 3이라고 읽으면 약간 좀 옛날 사람인 거죠. 그 지자가 이 갈지자여서 얘가 의자죠, 의. 그래서 4분의 3, 4분지 3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실은. 그럼 얘는 4에 대한 3의 크기인가요? 4에 대한 3의 크기, 5x. 5, 3을 4로 나눈 값. 5, 4에 대한 3이 차지하는 비율. 맞죠? 네. 얘를 3에 대한 4의 크기다 그러면 x인 거죠. 별걸 다 안에 이러시겠지만 나중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잘 못 찾아요. 처음에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기본 이론반을 얼마나 자세하게 하고 있는지 느끼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제 분수는 분모에 대한 분자의 크기라는 설명을 드렸고, 이 내용을 우리가 뭘 공부하면서 설명드렸죠? 탄력성. 탄력성도 뭐로 표현되니까? 분수로. 그럼 우리는 알고 싶은 걸 어디로 올리면 된다? 이때도 분명히 분모 분자에 헷갈릴 텐데 알고 싶은 걸 분자로 올려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스타킹의 탄력성은 뭐가 변하는 정도예요? 스타킹이 변하는 정도. 종이의 탄력성은 뭐가 변하는 정도죠? 종이가 변하는 정도예요. 그럼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가 변하는 정도겠죠?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궁금하겠는지 보세요. 분명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증가 감소? 증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증가 감소? 감소. 이게 수요의 법칙? 반비례 관계 맞죠? 그러면 우리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가격이 10%만큼 인상됐을 때, 올라갔을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건 알았는데 원칙적으로 얼마만큼씩 감소하는지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겠죠. 그럼 주어진 변화 뭘 기준으로? 가격의 변화를 기준으로. 뭐가 반응되는 정도? 수요량이 반응되는 정도를 알아줘야 되겠죠. 그게 무엇의 탄력성이라고요? 수요의 탄력성이죠. 아, 지금 뭐가 반응되는 정도를 알고 싶은 거야? 수요가 변하는 정도. 그런데 우리는 시장의 중심이 뭐기 때문에?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최초 주어짐에 따라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알고 싶어서 탄력성의 개념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럼 가격이 이때 5%만큼 인상됐을 때 공급량이 얼마만큼 증가한지 궁금할까요? 궁금하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가 없어지고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변하는 정도가 알고 싶고 공급이 변하는 정도가 알고 싶고 수요가 변하는 정도를 알고 싶겠죠? 지금 정확히 공부했기 때문에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럼 지금 퍼센트로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만 갖고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수요량이 10% 변화했어요. 지금 같게 변화했나요? 뭐와 같게?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주어진 가격 변화와 같게. 그럼 얘는 일단은 얘 한 배 변한 거죠? 일단은 얘는 뭐다? 단위 탄력점. 얘가 만약에 5% 변했어요. 몇 배 변한 거예요? 0.5배 변했죠? 맞나요? 그럼 얘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왜 비탄력적이라고 대답하신 거죠? 주어진 변화 얼마인데? 10%인데 얘 적게 변했잖아요. 작게. 비탄력적인 거죠. 탄력성은 얼마다? 0.5겠죠. 0.5배 변했으니까. 얘가 20% 변했어. 2배로 변한 거 맞아요? 뭘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 10% 기준으로 20% 변했으니까 2배 변한 거네요. 탄력성 2죠.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수요량이 반응되는 정도,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따져서 수요의 탄력성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수요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네요, 실은. 뭐와 뭐가? 가격과 수요량이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반응되는 건 실은 수요가 변하는 거다, 수요량이 변하는 건데 우리는 얘를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요량의 탄력성이라고 안 하고. 이해되셨어요? 그럼 공급의 탄력성은 뭐가 변함에 따라? 가격이 변함에 따라 반응되는 공급량의 정도를 따지는 거네요. 공급량의 변화의 정도를 따지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무한대로 변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완전 탄력적이죠. 얘가 하나도 안 변했어. 빵 프로. 완전히 비탄력적이죠. 왜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하나도 안 변했잖아. 반응된 변화가 빵이잖아. 완전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의 개념을 우리가 주거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됐나요? 하나 더. 자, 이쪽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는지 보세요.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그걸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격이 10% 변했대요.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이 얘가 2랍니다. 2래요. 그럼 이때 우리는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할지 알 수 있어야 될까요?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몇 배 변하니까? 2배 변하니까 2잖아요. 그럼 얘는 몇 프로? 20% 변하겠죠? 맞나요? 그럼 20% 변하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럼 얘는 20%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인지 어떻게 하셨죠? 수요의 법칙. 가격과 수요랑 반비례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라붙겠네요? 됐죠?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가격의 탄력성은 공부하지 않아요. 가격의 수요 탄력성, 걔를 뭐 신축성이라고 한다, 이런 건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공부하지 않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런 내용들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됐죠? 결국은 시장에서 뭐가 변하는 정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를 알고 싶은 거죠. 네? 그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지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지 얘를 분석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이걸 분석해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헷갈리실 거예요. 덜 헷갈릴 거예요. 처음엔 헷갈려요. 제일 중요한 건 앞에선 강사인 제가 주거라고 명확하게 얘기해도 처음 듣는 여러분들은 헷갈릴까요? 헷갈리지 않을까요? 이거 헷갈리지 않으면 정말 천재. 헷갈립니다. 근데 얘를 2번만 연달아 듣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그럼 이해가 돼요. 3번째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이걸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면 너 잠깐 내려와봐. 내가 해볼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처에 새끼 강사들이 생기는 거죠. 각 구역별로. 새끼 강사로 활동하실 분들은 꼭 연락 주세요. 시험을 통과해야 새끼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탄력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볼게요. 쉬워요. 정말 쉬워. 탄력성은 뭐로 표현된다고요? 네, 분수로 표현됩니다. 그때 주어진 변화가 없으면 반응된 변화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실제로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적 의미를 따져보면 반응이란 말 그대로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반응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데 반응이 있을 수가 없죠. 맞죠?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정도, 배수를 따지는 게 바로 탄력성인 거네요. 그럼 만약에 주어진 변화가 없다면 반응된 변화는 있을 수 없겠네요. 맞아요? 그럼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한 반응된 변화의 정도, 배수를 말하는 거죠. 바로 들어갈 거예요. 주어진 변화와 반응된 변화와
그래서 반응된 변화가 크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 같으면 단위 탄력적. 잘하고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 하나도 안 변하면 완전 비탄력적. 되셨죠? 그래서 몇 배 변했는지 탄력성의 크기까지를 한번 따져볼 거예요. 자, 합니다. 주어진 변화가 10%예요. 주어진 변화가. 얘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반응된 변화가 10%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그렇죠. 단위 탄력적이에요. 몇 배 변한 거예요? 몇 배 반응된 거야? 주어진 변화에 한 배 변한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의 크기는 1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이렇게 해보세요. 빨리. 그래야 기억이 나. 일단은. 그래서 1은 단위 탄력적이에요. 그럼 이번엔 주어진 변화 10%, 반응된 변화가 5%랍니다. 자,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왜 비탄력적이에요? 주어진 변화보다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작죠? 비탄력적입니다. 몇 배 변했죠? 계산기 있어야지만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필요 없다는 걸 느껴야 된다는 얘기야. 0.5배 변한 거예요. 0.5. 그럼 이번엔 10% 주어진 변화 있을 때 반응된 변화가 20% 변했대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왜 탄력적이에요? 주어진 변화가 주어진 변화보다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더 크니까. 이걸 풀어서 문제를 내니까 사람들이 못 풀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외운 거야, 막. 이 개념이 뭔지를 모르고. 개념의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개론은 이해 과목이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너는 왜 죽어라고 MM을 만드냐? 문제를 풀 때는 빠르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탄력적이죠. 몇 배 변한 거예요? 2배. 탄력성 얼마? 2.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요, 실제로. 주어진 가격 변화 10%. 가격이 10% 상승하자 수요량이 20% 감소했다면, 20% 변화했다면 탄력성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더니 계산기를 들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못 풀어요, 그걸. 몇 배 변한 거예요? 2배, 2잖아요, 2. 됐죠? 그럼 이번엔 10% 변화했을 때 반응된 변화가 무한대래요. 무한대. 완전 탄력적. 얘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이제 대답 안 하시겠죠? 이게 정확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얘는 무한대로 변한 건가요? 탄력성의 크기 무한대죠. 이번에는 주어진 변화 10%입니다. 반응된 변화가 빵프로예요, 빵프로.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럼 얘는 탄력성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0이에요, 0. 됐죠?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 잘 보세요. 주어진 변화가 중요한데 우린 탄력성의 크기는 뭘 갖고 따지고 있어요? 반응된 변화의 정도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에 의하면 지금 가격이 주어진 변화죠. 맞아요? 그럼 수요량이 변화된 정도를 따지고 있죠. 이게 무슨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는? 공급의 탄력성. 그러면 얘는 좌우로 움직여요? 상하로 움직여요? 좌우로 움직이죠. 얘는 상하로 움직이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좌우 변화예요? 상하 변화예요? 좌우 변화죠. 네? 결론적으로는 좌우로 많이 변하면 탄력적인 거라고. 네? 그럼 좌우로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야.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 하나도 안 변하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럼 원래 점과 똑같이 연결되겠죠. 그래서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인 거지. 그럼 수평선이면 완전히 탄력적인 게 느껴지세요? 왜? 좌우 변화가 무한대잖아. 네? 그럼 질문.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완만해져요? 급해져요? 좌우로 멀리 뻗쳐나가니까 완만해지지. 네? 이걸 기억하면 된다고요. 이게 탄력성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의 정도를 따지는 게 중요한 거다? 반응된 변화의 정도. 근데 반응은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지금? 양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니까.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우리가 공부하는 탄력성의 종류니까. 실은. 되셨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부호는 항상 플러스래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괄호 안을 읽지 말고 그냥 괄호 바깥만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탄력성? 그렇죠.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변하는 정도? 뭐가 반응되는 정도? 수요량이 반응되는 정도죠. 왜 수요가 아니라 수요량이 변화하는 거죠? 분명히 써진 건 수요의 탄력성인데 왜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라고 얘기해요? 가격이 변함에 따라 지금 수요량이 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걔를 수요량의 탄력성이라고 안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사안은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만 구분할 때만 량을 붙이고 안 붙이고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섞어 써도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걸 구분하는 문제를 출제자가 안 낸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얘는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가 분자일까요? 분모일까요? 네? 아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가 반응하는 정도? 수요량이 반응되는 정도를 알고 싶은 거죠. 알고 싶은 건 어디로 올린다고요? 분자로.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지 분모가 아니라고요. 이거 뒤집어서 예전에도 문제를 냈었단 말이에요. 또 나올 수 있어.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가 남았죠. 아, 여기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뭐가 남아있어? 탄력성이 남아있다 그러면 여기다 탄력성 넣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남았지? 가격.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겠죠. 그럼 얘를 다르게 표현해보면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 그 배수를 따지는 게 탄력성 맞나요? 맞죠. 그래서 얘가 1이면 주어진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똑같은 건가요? 뭐라고 한다고요? 단위 탄력적. 따로 복습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끝나는 거예요. 주어진 가격 변화율이 있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니까 얘는 1보다 크겠죠? 자, 분수의 성격. 분모보다 분자가 크면 1보다 큰 수가 나와요. 분모보다 분자가 작으면 1보다 작은 수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는 탄력적인 거죠. 얘가 무한대가 나왔대요. 그럼 주어진 가격 변화율이 있을 때 반응된 변화율이 무한대죠. 완전 탄력적. 그럼 얘가 1보다 작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그럼 주어진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거죠. 뭐예요? 비탄력적. 그럼 이제 0이면 얘가 0이 되는 이유는 가격의 변화율이 0이다가 아니에요. 주어진 가격의 변화율은 똑같은데 수요량의 변화율이 빵인 거죠. 됐나요? 그럼 얘는 완전 비탄력적이겠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가 주인공이다? 수요가 변하는 정도가 주인공이네요. 실은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수요량이 좌우로 변하는 정도가 주인공인 거죠, 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걔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로 올라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만 판단해 보세요. 잘 듣고 제가 천천히 얘기할 거예요. 여기 잘 보고 대답하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의 크기이다. X죠. 분모분자 뒤집어 놓은 거 보이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그 다음 이제 출제자가 우리가 이 분모분자 뒤집어 놓는 것에 예민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얘는 그대로 내버려 둬요. 그래놓고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이렇게 문제를 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량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량의 크기이다.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아까 제가 여기다 적을 때 퍼센트로 적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얘는 변화율이에요? 변화량이에요?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얘는 율분의 율이에요? 양분의 양이야? 율분의 율이지 양분의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이것도 함정파면 헷갈려요. 기억하는 방법. MM으로. 예전에 동계 스포츠에 쇼트트랙 있죠. 쇼트트랙에 중국 선수들이 우리 금메달을
꽤 많이 뺏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많이는 못 뺏어갔지만. 그때 양양자 들어가는 애들이 있었어. 양양A, 양양B 이런 애들이 있었다고요. 기억나세요? 괜히 연식이 얼마 안 된 척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거 알아. 그래서 우린 양양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 그래서 양양이야, 율율이야? 율율이에요. 이거 딱 한 번 이렇게 집어넣으면 양양이 딱 뜨면 X가 보인다고.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A 재화는 가격이 10% 상승하자 수요량이 20% 감소하였다. 질문. 지금 둘이 주어졌나요? 네. 두 개가 주어졌죠, 여러분? 주어진 변화가 뭐예요? 설마 앞에 나온 걸 반응된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진 변화죠? 그럼 얘가 반응된 변화죠? 그럼 주어진 변화 몇 프로? 10% 기준으로. 몇 프로 변했대요? 20% 변했대요? 그럼 몇 배 변한 거예요? 2배 변한 거죠. 네. 물론 여기서 뭐 하나 걸리냐면 얘는 상승일 때 감소죠? 그럼 상승은 플러스죠? 그럼 감소면 마이너스죠? 그럼 서로 다른 부호로 곱하거나 나누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죽겠어요?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고 싶죠? 그런데 마이너스 2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풀어보면, 자, 원래는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짝대기 짝 긋고, 분수는 무조건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수요량의 변화율. 얘가 분자.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가격의 변화율. 그러면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이게 소득 탄력성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 똑같이. 그럼 얘는 가격이니까 가격 변화율이 들어가죠? 그럼 소득 탄력성이면 소득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수치를 그대로 대입시키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10%. 우리는 이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이걸 이렇게 풀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2가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비례 관계인가요? 항상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러면 얘는 부호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네.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관계로 움직인다는 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네. 그럼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몇 배로 변화하는지만 알고 싶은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뭘 띄워버려? 마이너스를 띄워버려. 뭘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 2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플러스 2가 정답이다. 플러스 2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해 두실 건 얘가 2로 나와도 이 둘의 관계가 플러스 관계로 바뀐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구해놓고 거기다 뭘 붙여줘야 된다? 얘는 감소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네요. 구한 내용에 플러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지. 네. 이해가 되시면 돼요. 맞나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를 공부했고, 탄력성의 개념에서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각각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뽑아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벌써 또 1시간 가까이가 지났어요. 10분 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10분 쉬세요, 여러분.